나의 삶은 언제나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다정한 아내 정윤서, 그리고 3명의 보물 같은 아들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인지. 아이들 각각의 개성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준이의 활발함, 서유리의 다정함, 서우의 똑 부러짐까지 그 모든 것이 아내와 나의 장점을 고루 빼닮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빠, 나랑 미끄럼틀 타. 내가 먼저 내려가서 아빠 받아줄게. 아이고, 우리 첫째가 아빠를 받아주려고? 그래, 아빠가 내려갈 테니까 밑에서 꼭 받아줘야 한다. 맞지? 아빠, 내가 받아줬지.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뚱보 아빠야. 그래, 서준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서율이랑 같이 가볼까? 이때 옆에서 조용히 모래 장난을 하던 서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유리는 미끄럼틀로 달려가지 않고 이민준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이민준의 바지 주름을 잡았습니다. 이민준은 그런 서유리를 따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힘들지 않아? 내가 물 가지고 왔어. 아빠 목마를까봐. 고마워, 서율아. 우리 둘째는 아빠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압니까? 아빠는 서율이 덕분에 하나도 안 힘듭니다. 서유리는 작은 물통을 이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민준은 서유리의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모래 위에 앉아 열심히 모래성을 쌓던 서우가 흙먼지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아빠, 서준이 형아는 장난만 치고 서유리 형아는 꼼꼼하게 모래성 쌓고 나는 지금 설계도에 맞춰서 성을 만드는 중입니다. 잘 봐보세요. 나중에 이 성은 우리가 다 같이 살 집이 될 것입니다. 와, 우리 막내는 벌써부터 이렇게 똑똑하네요. 그래, 우리 서우가 만든 멋진 집에 나중에 다 같이 살겠습니다. 이민주는 새 아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준의 활기찬 웃음소리, 서율의 조심스러운 배려, 서우의 꼼꼼한 성격까지. 아이들의 성격은 그들을 낳아준 자신과 정윤서의 장점을 고루 닮은 듯 했습니다. 이민주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나와 아내 정윤서의 좋은 점들만 닮았습니다. 서준이의 활발함, 서유리의 다정함, 그리고 서우의 똑 부러짐까지. 이 아이들이 나라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놀이터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이민준이 새 아들을 번쩍 들어올려 안았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저녁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와, 이민주는 새 아들을 안은 채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리고 아내 정윤서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벌써 해가 지네요. 당신이랑 아이들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요. 이민주는 그 메시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나의 아이들이 사실은 나의 무엇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녀의 고백이 곧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 행복의 끝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얗고 깨끗한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가 옅게 풍겨오는 가운데 이민준이 새 쌍둥이와 함께 병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손에 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곧이어 간호사가 아이들의 이름을 호명했고 이민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안은 평온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의 앞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저 평범한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의 성장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아픈 곳은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진료실 안에서 나는 내 인생을 뒤흔들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아버님이시죠? 자, 우리 서준이, 서유리, 서우, 키도 몸무게도 아주 잘 자랐네요. 의사는 차트를 꼼꼼히 보며 아이들을 칭찬했습니다. 이민주는 안심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차트의 한 부분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펜으로 무언가를 끄적이다가 다시 차트를 살폈습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진료 기록을 보다가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말입니다. 서준이와 서율이 두 아이가 특정 유전적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종류네요. 쌍둥이에게 이런 경우가 드물어서요. 아, 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아이가 알레르기가 좀 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차트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서 의사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민준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혈액형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3명 모두 혈액형이 다르네요. 특히 서우의 이름이 적힌 칸을 짚으며 서우가 O형으로 나오는데 혹시 ABO식 검사 오류일 수도 있어서요. 이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류? 라는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네, 저희 혈액형이 어떻게 됐었죠? 제가 BB형이고 아내가 A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서우는 O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BB형과 AO형 부모 사이에서 O형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는 유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이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유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이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의사 선생님도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도 모두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을 믿었습니다. 나의 아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그 한마디가 나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향해 웃어주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아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평소 같았다면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민주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서준이가 장난을 치며 말을 걸지만 이민주는 듣지 못하는 듯 반응이 없습니다. 정윤서가 그런 이민준을 불안한 눈빛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눈치를 보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정윤서의 목소리가 이민준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민준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정말 그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회사 일 때문일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고개를 저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의심의 무게는 회사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여보와 함께 낳은 나의 보물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그 한마디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유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빠, 왜 밥 안 먹어? 내가 더 맛있는 반찬 줄까? 아니야, 아빠 괜찮아. 맛있어. 서준이도 많이 먹어. 이민준의 어색한 행동에 정윤서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정윤서는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이민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면 우리 사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야. 여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당신은 항상 나한테 잘해주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면 나의 모든 의심이 들킬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들켜서 이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그녀가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이민주는 정윤서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몰래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아온 아이들의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우의 이름 옆에 적힌 O형이라는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비비형.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아, 어쩌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B형 A형 부모에게서 O형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나는 그런 희박한 가능성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성은 의사의 단호했던 목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민주는 다음 날 회사에 병가를 내고 다시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이민준의 손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혹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민준을 진료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민준은 의자 앞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왔습니다. B형과 A형 부모 사이에서 O형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진료실 문을 닫고 이민준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민준 씨, 제가 직업적으로 드린 말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런 유전적 예외는 없습니다. B형과 A형 부모 사이에서는 O형과 B형만 나올 수 있습니다. O형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민준은 의사의 단호한 말에 절망했습니다. 유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제 아이들이 이민준 씨, 이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전자 검사요? 네. 병원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시중에는 다양한 유전자 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발이나 타액으로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몰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더 큰 상처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사의 조언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몰래. 그렇습니다. 나는 몰래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의심이 틀렸을 때 이 모든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녀를 의심했다는 사실조차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의심이 맞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그녀가 없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바의 프라이빗 룸. 9년 만에 재회한 정윤서와 세 남자 동창 최선우, 장하준, 송진규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칵테일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옅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시간은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내게 친구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는지, 그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편안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추억은 언제나 왁자지껄했고 때로는 아슬아슬했습니다. 야, 저 덩치 좀 봐. 저러다 창고 문이라도 부수면 어떡하냐? 조용히 해. 들키고 싶어. 너무 꽉 막지 마. 선우 숨 막혀. 괜찮아. 곧 지나가실 거야. 윤서야, 너 얼굴에 먼지 묻었다. 송진규가 손수건을 꺼내 정윤서의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정윤서는 쑥스러운 듯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송진규. 남의 여자한테 너무 들이대지 마라. 그리고 정윤서, 내가 너랑 약속했지? 35살까지 미혼이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빨리 결혼할 거거든. 그래. 그러니까 내가 35살까지 미혼이면 결혼하는 거라고. 넌 내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모를 거야. 그들의 장난스러운 대화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친구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그들의 농담이 그저 친구 간의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선우의 장난기 가득한 농담은 언제나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그의 진심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든 일 있어? 아니, 그냥 거짓말. 너 혼자 있을 때 우울해 보이는 거 알아. 장하준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초콜릿 바를 꺼내 정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땐 단 게 최고래.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고마워, 장하준.
하준이는 언제나 그렇게 다정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면 말하지 않아도 옆에 와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나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다정함이 친구를 향한 것인지 그 이상의 감정인지 감히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편안한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송진규, 나 고민이 있는데 말해봐. 우리 엄마, 아빠가 요즘 사이가 안 좋으셔. 자꾸 싸우셔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없으면 괜찮아질까 싶기도 하고. 송진규는 정윤서의 말을 조용히 듣다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없으면 괜찮아질 일은 없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부모님 문제는 너와 상관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야. 먼저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해. 너희 싸우는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리고 너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혼자 견디지 마. 그게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이야. 고마워. 내 말이 맞네. 송진규는 언제나 똑 부러졌습니다. 그의 진지한 조언과 현실적인 해결책은 복잡한 내 마음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변할까봐 나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담긴 호감은 그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다시 바의 프라이빗 룸. 칵테일 잔이 비어 있습니다. 정윤서의 눈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9년 후 다시 만난 그들. 그들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나를 향한 그 설렘과 호감이 여전히 그들의 눈빛 속에 존재했습니다. 이제 나는 곧 이민준의 아내가 될 몸인데 나는 그날 밤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나의 10대 시절을 다시 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수다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수련회 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9년 만에 재회한 정윤서와 세 남자 동창 최선우, 장하준, 송진규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술 기운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이성의 끈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야, 정윤서. 우리 손가락 접기 게임 하자. 이거 벌칙주 걸고 하는 거야. 좋아. 대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할게. 최선우는 정윤서의 당돌한 제안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남자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정윤서의 표정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 좋아하는 사람, 손가락 접어. 정윤서의 말에 세 남자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먼저 장난기가 가득했던 최선우가 망설이다가 엄지손가락을 접었습니다. 이어 장하준이 부드럽게 웃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접었고 마지막으로 송진규가 말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세 손가락이 나란히 접힌 것을 확인한 정윤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봐. 거짓말 못하네. 너희들. 정윤서의 말에 세 남자는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윤서는 술잔을 비우고 나지막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 기운은 우리의 숨겨왔던 진심을 하나씩 꺼내놓게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9년간 나를 따라다니던 공허함의 정체를 그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 셋 다 좋아했어. 모두 다 갖고 싶었고 다 잃기 싫어서 어장 관리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갖지 못하고 이민준의 아내가 돼. 세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장하준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서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아니, 그냥이 아니야. 나는 9년 동안 너희를 그리워했어. 그때 우리가 너무 좋았어. 돌아가고 싶어. 단 하루라도. 정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 남자는 그녀의 진심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너희도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너희들 몸을 끌어안고 싶어. 정윤서의 파격적인 말에 세 남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선우의 얼굴은 굳었고 장하준은 당황스러워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송진규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야, 정윤서! 너 지금 술 너무 많이 마셨어! 그만하고 들어가! 아니, 술 때문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나는 이미 모텔 방 3개를 잡았어.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문자로 주소 보낼게. 정윤서는 테이블 위에 현금을 올려놓고 세 남자를 뒤로 한 채 술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야, 정윤서 진짜 미쳤나봐! 나 오늘 진짜 너무 웃겨서 미치겠네! 하하! 선우야, 웃지 마. 지금 이게 웃을 상황이야? 일단 진정해. 윤서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먼저 진실을 들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윤서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건가? 짐은 무슨... 나는 그냥 야, 일단 그냥 가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봐야지. 세 남자는 술집을 빠져나와 각자의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윤서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모텔의 주소와 호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없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알 수 없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정윤서의 문자를 따라 모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밤의 흔적. 정윤서는 어둠이 내려앉은 모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연신 떨렸습니다. 곧이어 그녀가 보낸 문자를 확인한 세 남자 동창들이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윤서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최선우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충동적으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최선우와 1시간, 장하준과 1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진규와 1시간. 3시간 동안 나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몸을 원했고, 그들은 나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는 그렇게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의 몸속에는 3명의 남자들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체액이 내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미소. 하객들로 가득 찬 예식장 로비가 웅성거렸습니다. 이민주는 신랑 대기실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곧 아내가 될 정윤서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날.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미소 속에 감춰진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왁자지껄한 하객들 사이로 세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최선우, 장하준, 그리고 송진규였습니다. 그들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고등학교 시절의 앳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민준에게 다가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민준 씨 맞으시죠? 윤서, 고등학교 동창 최선우입니다. 윤서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하준입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송진규라고 합니다. 윤서가 항상 행복해 보여서 저희들도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남자와 차례로 악수를 한 이민주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눈빛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 그들의 축하 인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축하하는 감정 외에 내가 알 수 없는 다른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며칠 전 느꼈던 혼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의 행복한 기운이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덮어버렸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가 친구분들을 많이 아끼는데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다 같이 신부 대기실 가서 윤서도 보고 가시죠. 이민준의 제안에 세 남자의 얼굴에 옅은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세 미소를 되찾고 이민준과 함께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은 따뜻한 조명 아래 정윤서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왔네. 고마워. 내가 네 결혼식에 안 올 리가 없잖아. 야, 정윤서.
너 오늘 진짜 예쁘다. 너희도 멋있다. 다들 잘생겨졌네. 윤서야, 정말 예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네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충동적이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민주는 그런 그들의 모습에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과 편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내가 그동안 불안해했던 모든 것들을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진작가가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윤서는 가운데에 서고 이민주는 그녀의 옆에, 세 남자 동창들은 정윤서의 주변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이라는 그들을 보며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몰랐습니다. 나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한 명씩 있다는 것을.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피가 담긴 아이가 나의 몸속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민주는 나의 행복한 미소만 보고 있었지만 그가 내게서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가 나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의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에는 정윤서와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만 들려오고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정윤서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방을 살폈습니다. 서랍, 옷장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건 아닐 거야라는 목소리와 이 모든 게 사실일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둑처럼 아내의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동안 나는 그녀의 흔적을 쫓으며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보를 의심한다는 사실이 나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들을 향한 그 의심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바닥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민준의 시선이 책장 깊숙한 곳에 꽂혔습니다. 다른 책들과 달리 오래된 빛바랜 졸업 앨범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꺼내 침대로 가져왔습니다. 앨범의 낡은 표지를 넘기며 정윤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살폈습니다. 앨범 속 정윤서는 언제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 내가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던 그녀와 내가 의심하는 그녀 사이에서 나는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앨범을 거의 다 넘겨 맨 뒷장까지 왔습니다. 그때 앨범의 맨 뒷면 종이가 묘하게 부풀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더듬었고 무언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떼어내자 얇은 투명 테이프에 붙어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는 이미 바래고 코팅이 벗겨져 있었지만 색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대 시절의 정윤서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는 3명의 남자들. 나는 사진 속 그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깨에 팔을 올린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정윤서의 모습은 내가 알던 그녀의 모습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민주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얇은 종이의 뒷면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펜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가 가진 남자들. 내가 가진 남자들. 그 글씨는 마치 핏방울처럼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진 속 3명의 남자들 그들은 누구일까? 나는 이 사진이 아내의 과거를 푸는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도 말입니다. 이민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3 남자들을 찾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 이민주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소록에는 아내 정윤서가 알려준 고등학교 동창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졸업 앨범의 낡은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남자들 그 문장이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각각의 번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혹시라도 그들 셋이 한자리에 모이면 나의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아내의 고등학교 친구들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핑계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한 술집입니다. 이민주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최선우를 바라봅니다. 최선우는 정윤서가 말했던 것처럼 장난기 많고 활기찬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이민준의 만남 제안에 감사하다며 흔쾌히 응했습니다. 와, 형님. 윤서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 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따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내의 친구분들을 더 알고 싶어서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최선우는 고등학교 시절 정윤서와 함께 했던 짓궂은 장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민주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잠시 끊기자 이민주는 조심스럽게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배 한 대 하시겠습니까? 오, 좋습니다. 최선우는 이민준이 건넨 담배를 받아 피웠습니다. 이민주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척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최선우의 담배가 거의 다 타들어갈 때쯤 그는 재떨이를 가리켰습니다. 아, 제가 재떨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버릴게요. 아유, 뭘 형님이 직접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이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재떨이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 최선우가 버린 담배꽁초를 조심스럽게 작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입니다. 이민주는 장하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장하준은 다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민준에게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윤서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불안했었나 봅니다. 아내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장하준은 다정하게 정윤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정윤서를 향한 깊은 애정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민주는 질투와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담배 한 대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밖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장하준은 담배를 꺼내 피웠습니다. 이민주는 재빨리 꽁초를 확보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장하준의 담배꽁초가 거의 다 타자 이민주는 재떨이 위에 놓인 꽁초를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아, 제가 이것 좀 버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주는 장하준의 꽁초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장하준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원입니다. 이민주는 송진규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송진규는 다른 두 친구와는 달리 이민준에게 경계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따로 보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친구분들을 더 알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진규는 단답형으로 대답했고 이민주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정윤서가 말했던 똑 부러지고 잘 경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담배 한 대 피우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송진규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민주는 마지막 꽁초를 얻기 위해 긴장했습니다. 송진규의 담배가 끝까지 타들어가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재떨이 위에 꽁초를 놓았습니다. 이민주는 재빨리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고 제가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주는 3개의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각각의 이름이 적힌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선우, 장하준, 송진규. 3개의 봉투 안에는 그들의 담배꽁초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곧바로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실을 담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
나의 불안과 의심을 끝내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나의 손에 들린 3개의 봉투를 보며 떨리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새하얀 복도가 끝없이 이어지는 유전자 검사 연구소입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민주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억누르며 개인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공간에는 유리 테이블과 2개의 의자, 그리고 컴퓨터 1대가 전부였습니다. 유전자 전문의가 감정 없는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랐습니다. 유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은 오류이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이 조용한 방에서 나의 마지막 희망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유전자 전문의가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친자 확인 검사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된 대형 스크린에 보고서의 일부를 띄웠습니다. 이민준 씨 맞으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는 아무런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민준 마이너스 서준이라는 글자와 함께 여러 개의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서준이와 이민준 씨의 친자 관계 보고서입니다. 통계적 수치는 친자 관계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 0.00%입니다. 친자 확률 99.99%일 경우에만 친자 관계로 판정됩니다. 이민준의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0.00%.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서류철에 적힌 서준이라는 이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서준이가 아니라고요? 네, 유전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서유리입니다. 전문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스크린의 글자는 서율로 바뀌었고 다시 0.00%라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유리도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막내 서우입니다. 이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우만은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는 서우의 이름과 함께 동일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민준의 눈은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의 몸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문의가 서류철을 뒤적여 새로운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뢰하신 3명의 남성 최선우, 장하준, 송진규와 아이들의 친자관계 보고서입니다. 서준이의 경우 최선우 씨와 친자관계 확률이 99.99%입니다. 서유리의 경우 장하준 씨와 친자관계 확률이 99.99%입니다. 그리고 서우의 경우 송진규 씨와 친자관계 확률이 99.99%입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최선우의 장난스러운 웃음, 장하준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송진규의 무덤덤한 표정 모두 가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결혼식에 와서 나의 행복을 축하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들의 축하는 나에 대한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아이들을 안아주며 웃었던 그들의 모습이 나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민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철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3 남자들을 찾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 이민주는 조용하고 정돈된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김건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민준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허탈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든 서류철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민준 씨. 힘든 발걸음 하셨습니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 머릿속에는 내가 가진 남자들이라는 글귀와 함께 세 남자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행복을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는 나의 호적에 핏줄도 아닌 자식들을 올렸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할 겁니다. 재산 분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 단 한 푼도 주기 싫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민준의 말에 김건우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이민준이 내민 서류철을 받아들고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졸업 앨범 뒤에 있던 낡은 사진까지 그는 모든 증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민준 씨의 말씀대로 모든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민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부정행위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 여자는 3명의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호적에 나의 아이들이라고 속여 올렸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겁니다. 진정하십시오, 이민준 씨.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유전자 검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이민준 씨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민준 씨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양육비 당연히 못 주죠. 제 아이들도 아닌데. 그리고 재산 분할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위자료 청구와 함께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최고 수준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건우 변호사는 서류철을 덮고 이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남성 최선우, 장하준, 송진규 씨에게도 공동 불법 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이민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에 옅은 복수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소송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에게 더 이상 망설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법적 절차를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민준 씨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혼 소송은 길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나를 기만하고 배신한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민준은 어느 날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로 바쁜가 보다 생각했던 아내 정윤서는 하루 이틀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진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정윤서가 보낸 메시지를 읽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연락을 취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번호를 차단했는지 통화음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윤서는 불안감에 휩싸여 집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주는 무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 무거웠습니다. 그가 내게서 영원히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어 나의 집 앞에 서류 봉투로 배달되었습니다. 집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윤서는 택배기사로부터 커다란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의 겉면에는 이혼소송 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봉투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한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이혼 소송. 왜 나한테 왜? 정윤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토록 차갑게 변한 이유를. 그는 왜 이혼 소장을 보낸 걸까?
그녀는 어이가 없어 이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미 그의 번호는 차단된 후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연락망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보다 더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의 법정안. 이민준과 정윤서는 서로의 변호사를 대동한 채 마주 앉았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은 차가웠고 정윤서의 얼굴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정윤서는 계속해서 이민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가 왜 자신을 이토록 차갑게 대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건우 변호사가 유전자 검사 보고서와 졸업 앨범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정윤서 씨는 고등학교 동창 최선우, 장하준, 송진규 씨와 피고의 결혼식 전날 밤 숙박업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은 증거물로 제출된 유전자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선우, 장하준, 송진규 씨의 친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윤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김건우 변호사에게서 이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민준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 정윤서 해당 증거에 대해 반박할 의견이 있습니까? 정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밤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서의 눈물은 이민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후였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이민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재판은 그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친자 불일치가 명확하게 증명되었고 정윤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없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복수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 나는 복수를 갈망했습니다. 나를 기만하고 배신한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찔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이었습니다. 이민준은 세 남자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숨기고 싶어 하던 모든 것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직장에, 학교 동창들에게, 모임에, 심지어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익명의 제보로 그들의 과거가 모두 폭로되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인생과 나의 명예까지도. 정윤서는 홀로 남겨졌고 3명의 남자들도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나의 계획은 성공했고 나는 후련함과 승리감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세 남자들을 실추시켜 다른 피해가 없으니 그것으로 다행입니다.